우리 사회 장애와 장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바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양대 선생님, 뒤에 귀엽게 웃고 있는 강아지 두 마리가 누구인가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저 친구는 어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보셨어요? 예, 마음이요? 저 위에 있는 친구는 성남시의 마스코트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친구는 그렇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친구는 유기견인데 이렇게 각자 성남시청으로 그리고 권리증진센터로 입양이 돼서 지금은 장애인 인권 홍보대사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맞춰주셨죠? 행복이와 마음이 돼서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찾고 또 차이점을 인정을 한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또 마음 또한 행복해질 것 같죠? 네. 오늘의 주인공 누구시죠? 예, 오늘은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실 분, 이분은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만능맨이실 것 같은데 혹시 송중기 씨 나오시나요? 예, 송중기 씨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만능맨이고 더 뭐든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행복한 웹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 씨입니다. 네, 송중기만큼 미남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인공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주인공 김동현 씨 영상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재단법인 행복한 웹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옆에는 우리 착한 안내견 몽실이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이름도 다 말하고, 몽실이 얘기도 했는데 무슨 소개냐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몽실이가 옆에 있는 걸 보셔서 아셨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몽실이가 입은 옷에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너무나 큼지막하게 써 있어서 바로 보시고 아셨겠지만, 이거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전맹이고요. 참고 삼아 말씀드린다면 저시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을
앞에 있는 사물이나 이제 시각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잘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을 볼 수는 있지만 내 옆에 뭐 시야가 좁아서 그렇죠 자주 부딪힌다거나 뭐 그런 시기능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 상태를 그렇죠 일단 의미하는 바입니다. 뭐 병리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행복한 웹미디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직접 제가 사용해보고 시각장애 입장에 써보면서 이거는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거 잘 돼요. 뭐 이런 거 쓰면서 이제 뭐 그런 리포팅도 하고 이제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의견도 주고 그런 접근성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참고 삼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드디어 2달 전에 저희 딸이 태어나서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디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너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공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범하게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또 요즘 또 새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사회적 기업 행복한 웹미디어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사회적 기업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일단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 자 그럼 기업은 뭘까?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 활동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역할입니다. 뭐 어떤 모 전자회사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그 휴대폰을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달성했다. 뭐 영업 이익이 얼마다. 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익을 내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이익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 회사인 행복한 웹미디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IT 회사, 그렇죠? 아까 웹사이트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 회사가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에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43분 계시거든요. 그중 17분이네. 저처럼 뭐 시각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뭐 지체장애인이시거나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을, 그렇죠? 장애를 가지신 직원분들과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계시고요. 장애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적인 비장애인 고용률의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 10명이 고용한다. 그럼 장애인은 뭐 5명 정도밖에 직업 활동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장애인 고용률이 아직까지 되게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장애인 고용률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작은 사회복지 기관들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기관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IT 분야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IT 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IT 회사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이 IT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접근성이라는 그 개념들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부터인데요. 우리 접근하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너한테 접근하고 있어, 다가가고 있어, 그렇죠? 컴퓨터에 접근해, 정보에 접근해. 그 얘기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접근성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맹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보조공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화면을 그렇죠?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요즘에 IT에서 핫 이슈가 뭐죠? 얼마 전에 그 끝난 세기의 대국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그쵸? 알파고가 인공지능 컴퓨터다 AI라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연산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몽실이 옆에 있는 몽실이 사진을 딱 찍어서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서 이게 무슨 사진이야? 라고 물으면 컴퓨터가 이거 몽실이 사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역할만 하는 존재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진에다가 이거는 몽실이 사진입니다라고 설명을 붙여놔요. 텍스트로. 그러면 컴퓨터는 이거는 몽실이 사진이다라고 이제 사진을 보고는 몰라도 텍스트를 보고는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접근성이라는 거는 사진에 텍스트를 붙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침들을 그 정해 놓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을 따라서 이제 뭐 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접근성이 이제 지켜지고 그런 역할들을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까지는 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지금부터는 좀 재밌게 좀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결혼했는지 또 제가 얼마 전 최근까지 요즘에도 계속 이제 어디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 나가면 학생들이 꼭 물어봐요. 결혼 스토리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태어난 거는 이래봬도 80년대생입니다. 예, 국민노안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8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이제 아기를 가지고 이제 임신 기간을 지내고잖아요. 우리 뭐 과학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아기가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10개월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요 강의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저 며칠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7개월 20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7개월 20일 만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달을 채우고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제달을 채우고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인큐베이터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 장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후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잘못되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부모님은 사실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됐는지. 그렇죠? 근데 저희 딸아이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2달이 됐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눈을 맞추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우리 딸아이랑 눈을 맞춘 게 아니고 이제 뭐 여기 저희 집에 오시는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모빌도 보고 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로는 한 달이 지났는데 눈을 못 맞춰가지고 병원 여기저기 병원 수소문에 다녀보니까 시각장애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뭐 고칠 수 없다. 뭐 그 당시 그런 판정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좌절을 하셨겠죠. 예. 근데 또 부모님께서 좌절하신 거와 반면 저는 또 굉장히 사고뭉치였던 걸로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전자제품들 있죠. 오디오북, 카세트 이런 걸 되게 많이 뜯어서 고장냈던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런 아이들 장난감 있죠. 남자 아이들 그런 장난감들 많이 있어요. 공구 모양 세트, 드라이버, 망치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뭐 어렸을 때니까 가지고 놀다가 이거를 이제 장난감으로 가지고 논 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실제 공구를 가지고 이제 가전제품 막 뜯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도 망가뜨리고 기억나는 게 카메라 망가뜨렸다고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엔 또 형이 있어요. 제 형이 있는데 형은 또 비시각장애인이죠. 근데 이제 형하고 저하고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를 그쵸? 형이 비장애인이고 제가 형이랑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 장애를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형이랑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왜 부모님이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고 형은 비시각장애니까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다르게 대하냐면서 엄청 많이 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려서 굉장히 호기심 많고 사고 뭉치고
가는 데마다 이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매학교, 이제 그 당시에 매학교를 다녔어요. 매학교 다니는데 어머니가 그런, 어디서 이제, 야, 시각장애인들 눈이 안 보여도 컴퓨터를 할 수 있대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컴퓨터를 좀 배워보자. 컴퓨터를 배우자.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 5학년 때 이제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어렸을 때 버릇을 걔 못 든다고. 컴퓨터를 배우기만 하면 괜찮은데, 컴퓨터를 막 뜯어요. 한 2대인가 컴퓨터 3대인가를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배우면서 또 컴퓨터도 많이 망가뜨리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배웠다면은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제가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지만 컴퓨터를 이제 부품을 다 사다가 이제 그 규격에 맞춰서 쓰려면 조립해서 컴퓨터 쓸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서 컴퓨터 고장나면은 이제 불러서 본의 아니게 뭐 AS맨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학창 시절은 거의 컴퓨터실에서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컴퓨터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셨던 거죠. 저도 걱정이 됐었고, IT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었으나 이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래서 BIT 관련 학과로 진학합니다. 대학 생활하면서도 컴퓨터는 놓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로 학교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뭐 컴퓨터 유지 보수도 하고 해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근데 대학 전공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BIT 관련 직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일단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중간에 막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를 지방에서 다녀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자취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밥도 태워 먹어보고, 계란 후라이 하다 계란도 태워보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면서도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혼자 사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보통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연애를 해볼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된 이유가 얼마 그 전에 이제 실연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기는 싫고, 그래서 애완견을 한 마리 분양받아서 키워볼까 하다가 고민을 했던 게, 애완견은 그렇죠, 공공장소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요즘에 애완견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좀 데리고 다니기 좀 그래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득 생각난 게, 그때 그 당시 친구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럼 안내견을 받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덜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한 계기로 또 안내견을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분양받은 친구는 이제 이 친구가 아니고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탄식이라고 하는 그 안내견인데요. 그래서 안내견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안내견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안내견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내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시는 게, 애들이 되게 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굉장히 편하게 누워 있어요, 지금. 거의 이 안내견들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누워서 보냅니다. 주인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학교 수업을 들을 때는 이 친구들은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 뛰어노냐? 주인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굉장히 잘 뛰어놉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방은 매트를 깔았어요. 이 멍멍이들이 하도 뛰어가지고 밑에 집에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굉장히 또 이 친구들이 놀 때와 또 일을 할 때를 잘 구분하는 친구들인데, 이 안내견을 받고 나서 안내견들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몇 가지를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몽실이가 이렇게 되게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도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계산적이지 않더라고요. 좀 계산적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안내견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비장애인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안내견을 데리고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느려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 보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성격이 엄청 급하다고,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불도저였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안 보이는 데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예. 이렇게 머리 살짝 들쳐보면은 이렇게 찢어져서 검은 상처들이 몇 개 있어요. 막 뛰어다니다 다쳐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안내견이랑 다니면서 좀 덜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만났던 친구들이 너 안내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 됐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견을 분양받아서 굉장히 이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다가 그렇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사연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탄실이라고 하는 안내견, 그래서 그 친구가 없었으면 와이프를 못 만났었는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처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제 위에 상사였고 저는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일을 배우는데 그래서 많이 혼나면서 일을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일을 가르쳐주는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 상사였지만 여자친구가 굉장히 차분한 거예요. 제 성격과는 정반대로 너무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내 방방 뜨는 성격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제 안내견을 데리고 잘 다니니까 본인도 안내견을 분양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저희 와이프도 같은 시각장애인인데, 그래서 안내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약간 이제 시간이 남을 때. 그러면서 당연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안내견 파트너가, 짐이라고 하는 안내견 파트너가,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됐어요. 안내견 2마리와 2사람.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면 시각장애인 둘이 연애해서 뭐 했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같은 직장을 다녔었으니까. 그리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서로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 접근성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싸울 뻔한 적도 여러 번인데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풀리더라고요. 결혼하면은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일단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시각장애 둘이서 어떻게 여행 갈까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저희 이제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 그런 연애하면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여행 다녔던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둘이 다르니까 늘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잘 했습니다, 진짜. 정말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연애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걱정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세요. 실제로 저도 시각장애인이고 저희 와이프도 시각장애인이고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냐? 장애인 자식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자취하겠다고 하거나 결혼하겠다고. 야, 너 여기 요리하다가 불 내면 어떡할 거냐. 진담만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많아서 보기보다 제 성격이 불같아서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막 화도 많이 내요. 근데 그렇게 막 싸우다가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싸우고 와이프랑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 근데 와이프가 대단했던 게
와이프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한결같이 제 결혼 준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자, 오늘은 이거 알아보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부모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고 걱정하시더니 와이프가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하니까 결혼 준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육아 문제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기 낳자마자 어머니가 아기 어떻게 키울래? 기저귀도 어떻게 갈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니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하시는 게 저희 와이프한테 야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야 너 잘하잖아. 그렇게 많이 이제 이해도 하시고 이제 많이 좀 이제 저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믿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일단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하게 된 얘기까지 쉬엄없이 달려왔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부모님하고 저랑 이제 계속 의견 충돌이 많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지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자녀분이 있으시고 또 그리고 그 자녀분이 결혼한 그렇죠. 그런 경우거나 어쨌든 이제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그런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입장이 되면은 많이 공감을 한다는 게 제가 이제 결혼하니까 부모님 입장 이해되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죄송했던 것도 많이 생각나고 제가 또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저희 딸의 아빠가 되니까 부모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여유로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부모님하고 저는 다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 그렇죠? 그 장애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 다름을 제가 부모님과 다르고 부모님이 저와 다르고 이 다름을 사실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저랑 같이 살 때는 잘 이해하지 모르고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싸우게 된 거예요. 실제로요, 주변에서 친구도 연애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은 서로 성격이 다르면은 덜 싸우더라고요. 오히려 비슷하면은 비슷한 성격인 경우들이 많이 싸우는데 그 이유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비슷하니까 나도 너랑 비슷할 거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거기서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렇죠? 덜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름이라는 건요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는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렇죠? 100원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또 10,000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공의 기준도 다르고 그렇죠?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느낀 부분이 있다면 그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맞추지 않고 그렇죠?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덜 불행하다, 완전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같지 않다는 굉장히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모두가 같지 않고 다르다는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렇죠?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인권교육 같은 거, 그렇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같은 거를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우리 서로는 모두가 그렇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애가 있고 없고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름이 인정되고 아까 저기 사회자 멘트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서로 공통점과 다른 점을 그렇죠? 서로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다름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주저리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오셨겠죠, 분명.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그렇죠? 행복이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연해주신 김동현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연 너무 재밌으셨죠? 네,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 얘기를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 앞에서 하게 됐던 게 되게 어떻게 민망하다고나 할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진솔한 이야기여가지고 들으면서 뒤에서 내 삶과 뭐 다른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구나 느꼈고요. 하는 동안 몽실이는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자는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잤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몽실을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근데 보다 잘 자요. 네, 제가 사전 미팅 때 김동현 씨를 배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승객분들이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개가 막 탄다고. 공공장소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내견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내견, 활동 중인 안내견이 한 60여 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살아가면서 안내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경우예요. 처음 보면 당연히 이제 놀라실 수밖에 없고요. 다행인 거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안내견이 매스컴에 등장하는 경우들도 많고 점점 안내견은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안내견을 또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내견을 접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 시민들이 알아야 될 에티켓 같은 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티켓이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안내견이 그렇죠. 이렇게 쉴 때는 평화롭게 쉬지만 막상 저를 안내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집중을 해서 일을 합니다. 아까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지만 놀 때는 정말 잘 놀아요. 정말 멋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부르거나 그러면은 방해가 되겠죠. 그럼 싫겠죠.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귀찮게 하면 싫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주인을 안내하고 파트너를 안내하고 있는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눈으로만 예뻐해 주세요. 부르시기보다는.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먹을 거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가끔. 예, 너무 기특하니까 애들이 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안내견이 일을 하는데 또 건강 관리를 그렇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몸에 나쁜 인스턴트 많이 안 먹고 그렇죠. 집밥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료를 주로 먹거든요. 그다음에 사람 음식이 사실은 안내견의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더욱더 많이 알려지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리아라고 했나요? 아까 얘기. 네, 리하라고. 리아. 네. 2달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키우시면서
뭔가 다른 도현 씨만의 노하우나 이런 게 있나요? 뭐 2달 동안 뭘 한다고 노하우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들이 다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냐, 자취 시작한다 그러니까 야, 집에 불 내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 터득하게 되는 어떤 스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잘 그리고 영역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도 좀 바보 같았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뭐 어떻게 키우라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아빠가 된 것처럼 도현 씨도 그냥 뭐 똑같이 그냥 아빠가 돼서 잘 네.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워낙 또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또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해서 그런 정보들을 잘 종합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동현 씨 강의 듣고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편하게 질문 몇 가지만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애견을 기르고 있어서 더 오늘 강연이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몽실이하고 처음에 그렇게 공감하고 교감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렸고, 그리고 또 그런 기간 동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들려주세요. 뭐 정확히 이제 다른 안내견 파트너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몽실이는 저의 2번째 안내견인데요. 실제로 안내견은 실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된 시각장애 파트너에게 오기까지는 약 2년 정도, 태어나서 2년 정도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전학생 얘기 잠깐 했잖아요. 누군가 새로 만나면 어색하죠. 그렇죠. 몽실이도 제가 어색하고 저도 몽실이가 어색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걔도 그렇죠.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될까지 시험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몽실이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가자는 길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서 저를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주는 척 하다가 몽실아 이러니까 굉장히 화들짝 놀라면서 확 뒤로 돌아서 원래 가던 길을 가는데 상황으로 보면 별로 웃기지 않은데 그 마음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강아지도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얘들도 힘겨루기나 기싸움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그러면 그게 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행을 할 때는 줄이 아니고 지금 안내견 보시면은 몸에 이제 말의 안장처럼 하네스라고 하는 손잡이를 이렇게 매놓게 되는데요. 보행을 할 때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할 때는 그 하네스의 느낌, 하네스로 전달되는 개의 움직임을 손으로 느껴서, 그렇죠? 손으로 느껴서 이제 개와 교감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손잡이를 하네스라고? 네, 하네스라고 부르고 이 하네스의 느낌을 통해서 같이 조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병효라고 합니다. 각자 차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질문할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사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걸 얼마나 세게 말을 해야 될지라는 걸 항상 고민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수학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0과 1,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가치관이나 철학들은 사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불편함이라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따지자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니까 약 거의 30년이 돼가요. 그러면은 그 시절 동안 오랫동안 내가 그 시각장애인의 입장으로 살아오니까 그 비장애인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불편한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뭐 물리적으로야 당연히 내가 당장 뭐 책도 보고 싶고 사진도 보고 싶고 그런데 못 보면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결국에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별게 아니더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한 부분들이 그 제가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연애하고 결혼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불편함이 상대적이구나. 절대적으로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렇죠. 동병상련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 굉장히 만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다. 불편함은.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정복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인권 강사 정복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한 3번 뵌 것 같아요. 어디 강사할 때요. 아, 네. 예. 그랬는데 참 미남이고 체격도 좋으시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첫사랑을 왜 못 이루셨는지.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로서 못 이뤘는지. 저도 못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드라마에선 첫사랑을 이루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방영됐던 타이라 그러죠? 응답하라 1988. 네, 저도 결국에는 그 첫사랑을 이루죠. 네. 첫사랑은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도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차이를 나와 이 사람이 다르다라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자꾸 나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 왜 전화 많이 안 하냐. 저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서 지금 와이프랑도 자랑은 아닌데 출퇴근하면서 통화할 거예요. 1시간씩 하거든요. 아니 집에서 맨날 보는 사람인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덜 싸우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전에 연애 때는 그런 게 많이 적었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첫사랑이 그쵸 썰 떠나가 버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뭐 TV나 드라마에서는 첫사랑을 다 이룬다고 하셨는데 다 첫사랑을 그냥 간직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부인도 보실 텐데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 그러니까요. 네,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근데 성남시 장애인 권리진흥센터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토크쇼를 준비한 저에게도 지금 도현씨 강연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씨는 어떠세요? 네, 일단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의 이제 일상생활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름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조금 주셨던 3가지 에티켓,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집 다니고 같이 여행 다니고 뭐가 특별하다고 한 게 없어. 사실 장애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평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못하죠. 왜냐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저는 항상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참 평범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